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활성화 측면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는 적용을 안 합니다. 나중에 또 언급될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분양가를 어느 정도 일정 선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한 요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장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후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것이냐?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299세대 이하가 되겠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아파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이거를 아파트형 주택을 소형주택이라고 했죠. 소형주택이라고 했는데 이 소형주택이 이름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작년 말에 입법돼 가지고 이제 막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규제를 전에 사신 분들은 이 소형주택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뭐냐면 그전에는 이 소형주택이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규모만 아파트형 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요즘 사실 추세가 이 소형 아파트들은 분양이 안 돼서 남아돌고 좀 큰 평수 위주로 이렇게 매물이 소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형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면은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을 이제 없앤 거예요. 이 말인즉 85세대 이하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용 면적 85세대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좀 더 풀어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2, 3번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욕실, 부엌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요. 주거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주요한 거는 85세대까지 건설이 가능해졌다. 그 이름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밑에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소형주택이 아닌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파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단지형 연립주택이라고 말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원래는 연립주택은 4계층까지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원래 다세대 주택은 이 4계층까지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아파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말하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아파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혼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이것들을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복합 건축을 일정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위에 살펴본 아파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말하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아까 이 소형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이라고 말했죠.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그 중에 한 채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 살면서 건물을 그 주택을 좀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인 세대를 위한 그러한 조항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서 소형주택, 이거는 이제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같은 데서 이 아파트형 주택 플러스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대시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택에 딸린 이런 시설, 설비 등을 말하는데요. 뭔가 딸린, 덧붙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 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에 이 딸린 다음에 시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 단지 안에 도로 맞죠? 얘기가 되죠. 주택에 딸린 건축 설비,
그 다음에 보안 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다 주택에 딸린 겁니다. 안내 표지판,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소방시설, 정화조, 냉난방 공급시설 및 방범 설비 다 주택에 딸린 시설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대시설이라고 하고요. 이 복리시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상 이 복리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죠. 이 어떤 그런 편의들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리를 누리는 그러한 느낌의 그런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 다 사람들이 안에서 복작복작되면서 그 편의를 누리고 있죠.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즉 공동시설에는 공동작업장도 있고요. 주민 공동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리시설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개를 바꿔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이 하나하나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답을 찾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시설. 기간시설은 기초 기자에다가 줄기간자 쓰잖아요. 기초, 근간이 되는 그런 시설을 말해요. 그런데 그 형태가 좀 긴 선과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모두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긴 형태의 시설을 말하죠. 그런데 그 기간시설 중에서도 이 간선시설이 있어요. 말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줄기가 되는 어떤 선 형태의 시설을 말하는데 이 키워드는 이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이라고 연결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 기간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이러한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역시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똑같은 아파트 안에 도로와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 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이 아파트 단지가 정상 작동하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선을 간선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그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이 있다면 이것도 간선시설로 포함한다. 그래서 보통 가통지라고 이렇게 외우죠. 이 가통지는 주택단지 안에 이러한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간선시설은 이 기간시설, 아파트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가통지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로 부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그런 토지를 말해요. 그 일단의 토지 안에 주택도 있고 부대시설도 있고 복리시설도 있는 거죠. 다만 아래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만약에 고속철도가 있다, 중간에 철도가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다 그러면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예요. 또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다.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가 있다. 또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또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 특별시, 도광역시, 도 또는 지방도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으면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는 답으로 주는 문제로 간혹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주택단지 안에 고철 자동차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팔도를 20일 동안 여행하고 일지 썼다. 자, 고철 자동차,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팔도,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20m인 일반도로, 그 다음에 일지를 썼죠. 일반국도, 지방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단지를 가로지르고 있으면 각각의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국민주택 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런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구조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 혁신도시 개발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자,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뭔가 공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이러한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한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수선이 리모델링에 해당돼요. 그리고 대수선은 사용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 대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하는 행위도 리모델링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할 때, 그때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할 때. 그런데 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까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한정한다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 그 다음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들이 막 나오죠. 네, 그 중에서도 이 15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5년이 지날 것, 15% 이내에서, 그 다음에 15층 이상인 경우, 이렇게 15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15층 이상인 경우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153 볼펜, 자매품 142 볼펜, 뭐 그렇게 외워두세요. 153 볼펜. 자, 그런데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사용 검사일 대수선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 이렇게 리모델링 조건이 주어지는데, 각 세대 기준으로 보면은 전용 면적의 30% 이내 혹은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 세대수 에서 보면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그 세대수를 증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세대는 30 혹은 40%, 전체 세대수 입장에서 보면은 15%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각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80제곱미터 짜리는 최대 플러스 32제곱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85제곱미터 미만이니까요. 40%면은 32제곱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세대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 100세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15세대까지만 증축을 통해서 추가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요 숫자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거는 아주 괜찮은 정책인데요. 뭐냐면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는데,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하는 자가 갖는다. 그리고 건축물, 거기에 복리시설까지 포함됩니다.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가 되는 거죠. 굳이 뭐 이렇게 토지까지 소유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주택에 안에서는 내 소유로 하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과 복리시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져요. 그런데 건축물의 공용 부분, 부속 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 있고, 건강 친화형 주택이 있고, 장수명 주택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혹시나 하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이런 키워드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 친화형 주택은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수명 주택은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에
제2 건실해야 장가가지 그렇게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만 아시면 문제를 다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망치 같은 게 아니라 1공구, 2공구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을 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 단위로 착공 신고를 하고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단지가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기준을 보면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때 그때 이제 그 주택단지를 1공구, 2공구 그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 2개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300세대, 300세대 이렇게 할 때 공구별 세대수가 충족되니 이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